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트럼프에게 150억 달러 역청구서를 내밀었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을 출금 통장이라 조롱하며 방위비 100억 달러쯤은 손쉽게 뜯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러나 한국이 최초로 내민 주한미군 기지 이용료 역청구서 앞에서 그 오만한 확신은 산산조각 났죠. 동맹을 돈 뽑는 기계로 여긴 미국의 착각 앞에 대한민국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20년차 협상가 제시카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한국의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0년간 국무부에서 일해오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경험해봤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모를 기대감이 몰려오더군요. 수화물을 찾으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알림이 또 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제공하는 최고급 군사 서비스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100억 달러는 공정한 요구다. 벌써 14만 개의 리트윗이 달려 있었죠. 트럼프가 내린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인 150억 달러로 협상하라는 것이었어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였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 로비의 거대한 LCD 화면에서는 CNN이 트럼프 한국의 1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노 코멘트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20년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어려운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이번 협상의 배경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자료를 펼쳐놓고 보니 상황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계속 한국을 압박해왔죠.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 왜 우리가 공짜로 보호해줘야 하나? 우리 미군들이 목숨 걸고 한국을 지켜주는데 고작 10억 달러?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약 11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은 무려 100억 달러였습니다. 높은 수준의 요구였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 전체가 500억 달러 정도인데 그 5분의 1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더욱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의 간접 비용이 아닌 프리미엄 군사 서비스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최첨단 무기, 훈련, 정보, 모든 군사적 서비스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제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방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시카, 이번 협상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한국이 거부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써라. 상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역력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어떻게든 관철시켜라. 현실적이든 아니든 그게 대통령의 지시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 자체가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다시 정리했지만 논리가 탄탄하다고 확신했죠.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국방부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몰려있더군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묵묵히 걸어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매고 재킷을 정리했습니다. 12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 걸린 한국 전쟁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년 전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우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정말 순수한 동맹이었는데 지금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석 대표인 김 차관을 비롯해 5명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외교적 예의를 지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 차관의 눈빛에는 어떤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그의 오른편에 앉은 국방부 정책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고 있었고 왼편에 외교부 북미국장은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차관님, 제시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되겠군요. 회담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발언문을 꺼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관님,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비용 분담을 원하고 계십니다. 김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서비스의 가치를 재평가한 결과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분담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김 차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놀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디어 나왔구나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잠시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라고 하셨나요? 흥미로운 숫자군요. 그의 어조에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제시카 대표님,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김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에 앞서 한국 정부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괜찮다면 우리 측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에서 한국 측이 먼저 제안을 한다는 게 예상과 달랐거든요. 보통은 미국 측 요구 사항을 듣고 나서 한국 측이 반박하거나 협상안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측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대답했죠. 김 차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의 표정에서 진지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과연 어떤 제안을 할지 궁금하기보다는 우리 논리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더 컸죠. 김 차관이 첫 번째 파일을 열어젖혔습니다. 제시카 대표님, 혹시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물론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차관이 첫 번째 자료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어요. 사드 시스템의 ANTPY-2 레이더 사양서입니다. 여기를 보시죠. 그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600km 감시 모드로 운영된다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전진 모드로 운영됩니다. 2500km 나는 거리는 중국 내륙 깊숙한 베이징, 난징, 우한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특히 중국의 둥펑 계열 미사일 기지들이 모두 이 감시 범위 안에 들어가죠. 김 차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북한 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중국의 핵 전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두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이것은 중국 국방부가 2017년에 발표한 공식 성명서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 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실시했고 한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이 어디로 가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제시카 대표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드가 정말로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왜 서울과 수도권을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배치했을까요? 김 차관의 질문에 저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서울 지역을 방어하기에는 거리상 한계가 있었거든요. 성주에서 서울까지는 300km가 넘습니다. 사드의 요격 범위를 고려하면 수도권 방어에는 부적절한 위치죠. 하지만 중국 감시에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더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김 차관이 세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2006년 한미 간에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 협정 문서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강력히 반대했던 바로 그 협정이죠. 그가 펼쳐 보인 문서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여기 3조 2항을 보시죠.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내심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의 이론적 가능성일 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김 차관이 미소를 지으며 네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피커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국은 중국 앞에 떠있는 항공모함 같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과 활동,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성이 끝나자 회담장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김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시카 대표님,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주한미군의 목적이 언제부터인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한반도 방어에서 중국 견제와 글로벌 전략 투사의 전진 기지로 말이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자료들이 모두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나 발언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점이 가장 곤란했죠. 하지만 북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는 물론입니다. 김 차관이 제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5번째 자료를 꺼냈는데 이번에는 두꺼운 보고서였어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입니다. 여기 47페이지를 보시죠. 보고서를 넘기자 한국 관련 부분이 나왔어요.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다중 위협을 억제하고 글로벌 전략 투사를 지원하는 핵심 전력이다. 특히 1차 돌연선 방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김 차관이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을 가리켰어요. 1차 돌연선이 무엇인지 아시죠? 일본 큐슈에서 오키나와, 필리핀, 보르네오를 잇는 중국 봉쇄선입니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가 아닌 중국 봉쇄 작전의 핵심 전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차관이 진짜 핵폭탄을 터뜨린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죠. 이제 용산 기지에서 평택 기지로의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꺼낸 6번째 자료 뭉치는 정말 두꺼웠어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진행된 이 대규모 이전 사업, 혹시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억 달러 정도로 정확히는 11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국이 부담한 비용은 얼마일까요? 김 차관의 질문에 저는 답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이 90%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정확히는 102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했죠. 그가 회계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토지 매입비 15억 달러, 기지 건설비 35억 달러, 인프라 구축비 25억 달러, 이전 비용 12억 달러, 기타 비용 15억 달러. 모두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이를 효율성 향상과 서울 도심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거대한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평택의 지리적 위치를 보십시오. 서울에서 남쪽으로 70km, 중국 산둥반도와는 불과 500km 거리입니다. 대만 해협까지는 1400km, 남중국해 북단까지는 2000km입니다. 김 차관의 설명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캠프 험프리스는 현재 아시아 최대의 미군 기지입니다. 활주로 길이만 2800m로 대형 수송기와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죠. 그가 기지 설계 도면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보급 창고 면적만 500만 평방미터, 유류 저장 시설은 50만 리터급이 20개나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한 한반도 방어 기지가 아니라 영내 전체를 커버하는 전진 기지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 110억 달러를 부담해서 만든 기지가 실제로는 중국 견제를 넘어선 미국의 글로벌 전략 투사 기지라는 것이었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김 차관이 평택 기지의 3D 모형을 꺼냈어요. 지하 벙커 시설만 100개가 넘습니다. 핵 전쟁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통신 시설도 괌, 하와이, 본토와 직접 연결되는 위성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시설이 단순한 북한 방어용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김 차관이 7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평택 기지 완공 이후 중국의 반응 변화입니다. 2018년 기지 이전이 완료되자마자 중국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보여준 것은 위성 사진이었어요. 중국이 산둥반도에 DF-21D 대함 탄도 미사일 3개 여단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랴오닝성에는 DF-26 중거리 탄도 미사일 2개 여단을 배치했죠.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DF-21D는 1500km, DF-26은 4000km입니다. 모두 평택 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거리죠.
중국이 평택 기지를 단순한 한반도 방어 기지가 아니라 중국 견제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 차관이 중국 군사 배치도를 펼쳐 보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택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중국 미사일 기지들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현재 중국은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만 1000여 발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평택 기지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한국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드디어 김 차관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시카 대표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100억 달러 요구를 전달해 주셨으니 한국도 미국에게 제시할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가 꺼낸 문서를 보고 저는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표지에 적힌 제목이 주한미군 기지 이용료 및 전략 서비스 수수료 청구서 연간 100억 달러였거든요. 트럼프가 요구한 금액과 정확히 같은 액수였어요. 잠깐 이게 무슨... 제가 말하려는 순간 김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죠. 그가 펼친 청구서는 정말 정교했어요. 마치 실제 계약서처럼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첫째 항목,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 이용료입니다. 한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적의 지리적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로 인해 한국은 중국,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타겟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전략 투사 거점 역할을 하면서 한국이 감수해야 하는 안보 위험과 외교적 제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동시에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과 독점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70억 달러가 적정합니다. 미국이 다른 곳에서 이런 조건의 기지를 확보하려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거든요. 정말 체계적으로 계산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항목을 가리켰어요. 둘째, 영공 통과료입니다. 미군 항공기가 한국 영공을 연간 3만 회 이상 통과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도 영공 통과료를 지불하는데 군용기가 예외일 이유는 없죠. 회당 5만 원씩 계산하면 15억 달러가 되는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확합니다. 셋째, 항만 이용료입니다. 부산항과 평택항을 통한 군수물자 수송량이 연간 500만 톤입니다. 상업적 하역료 기준으로 톤당 200달러를 적용하면 10억 달러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김 차관이 네 번째 항목을 펼쳤어요. 환경복구 선지급금입니다. 미군 기지 오염 정화에 드는 비용을 미리 받아두자는 거죠. 용산 기지만 정화하는데 2조 원이 들었습니다. 평택 기지는 더 클 테니까 5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를 30년간 분할하면 연간 5억 달러가 됩니다. 그가 계산기를 최종적으로 두드렸어요. 70억 플러스 15억 플러스 10억 플러스 5억을 모두 합하면 1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100억 달러를 프리미엄 전략 거점 서비스 패키지 이용료로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트럼프의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서 사용한 것이었거든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모든 계산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순간 회담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국 측을 압박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김 차관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다른 한국 측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잠깐, 이건 좀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실제 발생 비용과는 전혀 다른 실제 발생 비용이요? 김 차관이 제 말을 끊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100억 달러는 실제 발생 비용에 기반한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주한미군 운영비는 연간 40억 달러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요구한 것도 실제 비용과는 무관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이를 미국이 제공하는 포괄적 군사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포괄적 기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김 차관의 논리에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휴식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 긴급히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회담장을 나와서 복도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0년 정부 협상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은 처음이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워싱턴의 상관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100억 달러를 달라고 한다니 과연 믿어줄까? 저 자신도 아직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전화벨이 울리고 상관이 받았어요. 제시카, 어떻게 됐나? 한국 측 반응은? 그게 상황이 좀 예상과 다릅니다. 예상과 다르다니? 100억 달러를 거부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국이 우리에게 100억 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 한국 측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용료로 연간 100억 달러를 우리에게 청구했습니다. 워싱턴과의 통화는 예상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상관은 처음에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죠. 제시카, 지금 장난하는 건가? 한국이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장관님, 저도 믿기 어렵지만 정말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저는 한국 측이 제시한 논리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사드 배치의 진실, 전략적 유연성, 평택 기지 이전에 숨겨진 목적까지. 감사합니다.